정말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인간관계를 정리를 참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저에게 알려줬냐면 사기 14범이 자기가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갔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 공략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 3일 만에 통장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카이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상태가 약간 경계 단계로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상담계 끝판왕이신 연간 무려 2,000회 이상 관계 수업을 해오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간을 쓰셨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구독자예요. 네, 하와이 대저택 통해서 저도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15년째 전국의 교도소에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15년째 하고 계신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람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에도 제가 포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저는 10,000명 중에 1명 변하면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얼굴로 웃음으로 사람의 한심을 사서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인간관계를 정리를 참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저에게 알려줬냐면 사기 14범이 저에게 사기 14범? 사기는 1범이 되기도 어려워요. 사기로 한 사람 교도소 보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의 법이 정말 억울하게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1범이 되기도 어려운데 14범이면 이 사람은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자꾸 저보고 와보래요. 자기가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갔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 공략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 3일 만에 통장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요, 자, 우리가 고독력과 외로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나 고독해.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나 외로워. 이거 병이에요. 외로움은 병이고 고독력은 힘입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저는 혼자서 책 읽고 유튜브 하와이 대저택 강의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나 외로워. 나는 인복이 없어. 난 사기 많이 당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저한테 사기 좀 쳐주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늘 외롭고 늘 타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자존감 낮은 사람이 맞아요. 내 결정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늘 없어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나 사람 볼 줄 몰라.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기를 쳐달라고. 이 사람 사람 볼 줄 몰라서 많이 당한 경험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좋은 멘토가 없구나. 사기꾼들은 금방 알아채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멘토를 많이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병에 걸린 사람들, 그럼 다가가서 사기꾼들 이러는 거죠. 정말 인복이 없었네.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 나쁜 새끼들이네. 정말 그 보상 제가 다 받게 해드릴게요. 저 믿으세요. 제가 진짜 원래 이런 제안 잘 안 하는데 너무 그동안 많이 당하셔서 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믿으세요. 이러면 3일 안에 통장을 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불안한 사람. 과거에 매몰돼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중독이냐면 저는 과거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과거에 사기당했었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우리 뇌는요, 정말 부정적인 감정과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우리의 해마 편도체는 딱 묶어요. 진짜 나 그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괴로웠어. 그래서 구체적인 그 기억의 상황을 딱 묶어서 해마 편도체는 4배 강하게 4배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하라는 대로 살면요, 우리의 뇌는요, 고통스러웠던 감정, 괴로웠던 기억만 완전히 오래 강하게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왜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럼 현재도 계속 불안해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러면서 미래를 미리 두려워해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을 공략해서 딱 잡는 거죠. 아, 너 진짜 내가 관리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요. 너 이제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아, 진짜 진작 만나지 왜 지금 나를 만났어?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은인을 만났어요. 막 공인인증서 주고 비번까지 다 알려주는 거죠. 정말요? 그럼요. 네. 저도 이러다 보니 저도 사기꾼 같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 중에 1위가 사기가 1위. 근데 너무 관대하잖아요. 이 형량이 너무 낮고. 저도 15년째 그런 사기꾼들을 늘 보면서 늘 다짐하고 늘 책에도 쓰고 강의하지만 저도 종종 당해요. 교수님도. 예, 저도 뭐 당했고 오늘 아침에도요. 소송비를 몇백만 원을 입금하고 왔어요. 이게 10년 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이제 민사 형사 다 진행이 됐는데 10년이 지났죠. 근데 사기당한 만큼 몇 억을 배상해라라고 저한테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고 모든 재산을 은닉해서 못 받죠 그거.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혐의가 없으니까 소송할 때 쓴 비용 내라라고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교도소에 있어서 소송 비용도 못 받고 제 사기당한 금액도 못 받는데 저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소송 비용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 오늘 아침에 입금하고 왔어요 제가. 치료 들어갑시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람이 싫고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바깥도 못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고통당한 10년에 대한 배상도 못 받고 또 과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손실 본 거 우리는 반드시 메꿔야 돼요. 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메꾸느냐? 나에게 피해 준 그 사람 통해서 메꾸는 건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대표님이 그 과거에 또 돈을 지불한 거 네. 그거 미래에 투자하신 거예요. 대표님 같은 현명하신 분은 그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자, 그 사기꾼들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해낼 수 있고요. 나의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속는 계기가 되었을까? 아,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좋은 멘토가 없었구나. 또는 나도 욕심이 과했구나. 또는 아, 정말 나는 진짜 친절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무장해제되구나. 이런 나의 아킬레스 건들을 또 쫙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일기를 미리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자. 그리고 헷갈릴 때는 내 멘토 중에 누구누구에게 반드시 물어보자. 나만의 매뉴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본 금액보다 미래에 발생할, 내가 잘 될수록 사기꾼은 더 많이 몰려드니까요. 그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억울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것이 또 책이 되고 방송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을 대표님께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보상이 오진 않습니다.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고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만 오는 상입니다. 대표님도 저도 네.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 일화를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이 안에 제가 당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 경험 덕분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실 거고 또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경험이 창출할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모든 경험은 다 미래에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는 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 네. 요즘에 혼자는 외로운데 관계는 힘들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이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간 최소 2,000회 이상 인간관계
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심리 상담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어떤 고민들, 어떤 괴로움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뭐 심리학이 100년 연구를 해보니 모든 사람들의 고민 압도적 1위는 부동 인간관계입니다. 모두가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요. 저희 상담가들 또 정신과 의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이상한 사람 당연히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그리고 타인에게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타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나를 잘 지키자 이런 강의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잘 지키자는 건 내 마음 근육을 잘 지켜서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 서로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폭을 넓히고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는 말인데, 무조건 나만 지키면 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은 어떤 불행을 겪어도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조롱의 말들이 아주 유행어처럼 재밌게 퍼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상황이다. 얼마 전 TV에서 심각한 악플을 달아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모두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조롱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재미의 크기만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조롱하니까 죄책감도 못 느꼈던 것 같다. 죄책감에 마비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젊은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고스란히 배워서 더 무서운 악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생, 중등생들 중에 그런 무서운 악플을 다는 쾌감을 즐기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이거는 뭐 과잉 도파민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도파민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풍경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런 데서 굉장히 소량이지만 도파민들을 이렇게 얻곤 했는데, 지금은 그때 몇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도파민을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접하게 되면서 웬만한 도파민은, 웬만한 자극은 자극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정말 맞는 표현이세요.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자주 하는 것, 친숙한 것에 길을 넓히거든요. 습관의 길을 넓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건강한 도파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못 느껴본 뇌들이 뇌신경 가소성을 아주 짧고 강력한 쾌감, 그쪽으로만 길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좀 더 넓혀줘, 좀 더 자주 해줘를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어서, 이 전두엽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좋은 감정을 유발하고 좋은 감정을 오래 유지시키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벌받게 되더라도 억울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의 새로운 신간,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면 외롭고, 관계를 맺으면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 관계는 저에게도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상담가,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점이 우울도 많이 겪고 관계도 힘들고 불안이 높은 사람이 유독 많더래요. 그래서
나의 취약한 점을 완화하고자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에 저도 계속 심취해서 연구하는 이유가 저 또한 늘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는 가장 가성비 높은 인생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서 주는 행복의 총량이 결코 100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이 행복의 양도 늘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폭탄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한두 번의 폭탄이 너무 무서워서 내 인생에 무한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 내가 포기한다면 내 인생에는 불행으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 뇌과학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130세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다. 130세. 네, 라고 합니다. 130 마이너스 내 나이를 해주세요. 나에게 몇 년의 인생이 남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행복도 높이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그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정말 그냥 덮어둬라가 아니라 그 사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우리가 그 과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사기친 사람, 정말 배신한 사람, 나쁜 소문 낸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관계에서 뭘 배웠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 덕분에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지 라는 내 인생의 지혜가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역할이다. 그래서 두렵지만 공부하자. 공부하고 좀 더 밖으로 나와보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항상 고민하고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하루 평균 18시간 360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인간 유형은 나뉩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무방비로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방탄조끼를 내가 만들어 있고 날아오는 건 당연해. 근데 오늘도 나를 잘 지켰어. 잘했어. 다음에는 더 튼튼한 조끼를 입고 또 잘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화살이 날아오다가 떨어졌어요. 나에게 적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주워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날라왔지? 왜 나에게 이 화살을 쏘려고 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 적중하지 못한 화살까지 들고 너무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하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릴 것인지 나를 지킬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이 너무 느려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좀 아파. 그러나 나는 상처받지 않겠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해석을 하고 나는 빨리 털어내겠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조정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상처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게. 너는 나한테 상처 주려고 계속 노력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힘 빼. 나는 상처받지 않는 게 너에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책에서 이제 반추 얘기를 하세요. 상처받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무한 재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울증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재생이 되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은 정작 되게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혼자 가만히 방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나도 모르게 계속 과거로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내가 너무 아파요. 사람으로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가 최소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계속 떠올라서 힘들 때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 누구든 내 주변에 살펴보면 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됩니다. 저 계속 그 일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워요. 저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너의 잘못은 없어. 그 사람이 너에게 실수한 것 같아. 또는 그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가 너무 상처를 입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는 훨씬 더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야. 너의 가치는 훨씬 더 훌륭해. 라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멘토와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계속 생각이 가는 이 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재의 행동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힘들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면 내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너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내 방문을 바로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정리 잘 된 방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할 때 우리 뇌는 가장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중요한 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센터에 오시는 그런 분들께도 과거의 생각이 계속 나서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현재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킵니다. 5분만 침대만 청소하세요. 5분만 책상 위만 정리하세요. 대청소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번아웃이 먼저 오거든요. 100% 성공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분 만에 완전한 성과가 보이는 게 청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내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됐구나. 난 이렇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뇌가 인지합니다. 그런 것이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늘어나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해를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오늘은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은 멘토를 만나서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근데 박사님, 악인들이 참 잘 살던데요?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던데요? 그 5명 지금도 잘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잘 사냐고요? 이랬더니 벌써 다 죽었어. 70대를 못 넘기거나 70대 초반에 다 죽었네. 와. 네, 박 선생한테 크게 아픔을 준 사람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잊어버리고 살게. 내가 94년 살아보니까 타인에게 정말 몹쓸 짓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긴 사람을 보지 못했네.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박 선생의 길을 꾸준히 쭉 가게,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러셨어요. 제가 이제 하와이 대저택이지만 저의 본명은 이강욱이거든요. 이름에 욱자가 있어서 그런지 욱하는 게 진짜로 예전 직장인일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며 살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치료 들어갑시다. 대표님, 어떨 때 욱하는 마음이 드세요? 저는 상대방이 네. 애티튜드가 너무 지나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속으로 욱하지만 금방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바로 나를 진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례한 사람. 알고 계시네요. 그럴 때는요, 아, 나 왜 또 욱하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네. 내가 왜 욱하지? 아, 이 사람이 무례해서 그렇구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주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일을 해야 한다면 같이 하되 이 사람과 친구는 되지 않아야겠다.
앞으로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됐다면 훨씬 손해를 봤을 텐데 오늘 나의 욱하는 감정이 이 사람과 마음의 친구는 되지 마, 더 긴 교류는 하지 마, 알려줬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의 단계를 자동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책을 보면서 공감됐던 게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3분만 자리를 피해보라. 몇 년 전이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한참 한 15분 20분을 했는데 카메라를 안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하면서 이게 안 켜져 있나 하면서 처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미안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다시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다 라고 하고서는 자리를 피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게 들어갔는데 정말 5분 전만 해도 정말 싸울 것 같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해서 뭐 시작하시죠 하고 해서 잘 끝냈거든요.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대표님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대표님은 내가 한 번씩 욱하는 게 나의 단점이야 라고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나는 자주 욱하지만 금방 정화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컨트롤에 참 능한 사람이야. 정말 그 3-3법칙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3-3법칙. 네. 3분간 그 장소에서 3m 이상 멀어져라. 감정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욱하고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3분이 참 좋은 게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좋고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양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상쾌해지잖아요. 우린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무례하구나. 나는 무례한 사람 싫어하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교양 있게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해요. 어제 혹시 잠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이래요. 그러면 왜 묻냐고 물어봐요. 다른 날하고 좀 다르셔서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 표정이 좀 안 좋았어. 너 지금 나한테 좀 짜증내고 있는 거 너 느끼니?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어제 못 주무셨냐?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어제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상대에게 늘 화내고 짜증내는 수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간접적으로 너 지금 좀 무례해. 네 표정 아주 구린 거 너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 표정이나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상처를 줄 의도가 있어서 진짜 공격을 한 건지 혼자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내가 거기에 의도치 않게 파편을 맞았고 내가 이거를 곡해하는 건지 알 수는 없죠. 맞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해석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웃어 넘기는데 누군가는 평생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날 무시했어. 이거 해석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테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계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게 많겠죠. 그럼 해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을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맨날 혼자 있거나 별로 아닌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없고 심리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 늘 왜곡된 해석으로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줬다. 나는 정말 늘 무시당하는 만만한 사람이야. 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늘 당하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나타나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습이 진짜 필요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밤에 라이브 1시간 방송하고 잠들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제 눈에는 악플로 보이는 3문장이 첫 댓글로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느낌표를 3개나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그리고 세 번째가
목소리 좀 고치세요 느낌표 3개였어요. 예전 같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차단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 목소리 안 좋은가? 목소리 고치는 뭐 이런 걸 받아봐야 되나? 방송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보자. 그래서 해석기를 돌리는 겁니다. 해석기를 돌리는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모든 듣기 싫은 말 속에도 플리즈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리고 가끔은 땡큐도 들어있다. 욕 같지만 플리즈는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 욕을 들은 것 같지만 플리즈와 땡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네 취향은 그렇구나. 나 내 취향은 내 목소리 좋아. 그리고 너는 싫구나. 근데 우리 구독자들 중에 내 목소리 들으면 잠 온다고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로 해석하고 끝내야 돼요. 2번째.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목소리가 싫은데도 끝까지 들은 거예요. 이 여자 목소리가 싫은데도 그 새벽에 1시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여자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강의 잘했네. 자, 이거는 땡큐예요. 여기서 땡큐를 발견했어요. 3번째, 목소리 좀 고치세요. 이 안에 플리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다시 들어봤어요. 말이 일리가 있던 거예요. 그날 라이브가 잡음이 너무 심했어요. 마이크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듣기에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톤 좀 낮추고 천천히 말하면 더 좋겠구만. 이걸 표현할 줄 몰라서 목소리 좀 고치세요. 목소리가 싫어요. 라고 했을 수 있겠다. 강력한 플리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바로 댓글을 썼어요. 이 새벽에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불편해 하시나 걱정돼서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 잡음이 많고 톤이 높고 이런 걸 발견했어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이크를 바꿨고요. 라이브 할 때 좀 더 신경 쓸 거고요.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말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들으러 꼭 오세요. 하트 3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댓글을 수백 개가 달린 거예요. 제가 첫 댓글 고정했어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해석은 자기의 몫이다. 상처 받을지 안 받을지는 네가 결정해라.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한 거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대요. 근데 오늘 저의 댓글을 보니까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게 수백 개 달리면서 얘가 떡상한 거예요. 조회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지금 600만 원 가까이 벌었고요. 이 영상이 저한테 구독자 한 3만 명을 늘려줬어요. 우와. 제가 그 악플을 지워버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런데 해석은 나의 몫. 너는 내 유튜브에 와서 똥을 쌌지만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좋은 해석 해볼 거야 라고 해서 플리즈와 땡큐를 찾아냈더니 마이크 바꾸고 그리고 제가 노트북에 썼어요. 더 천천히 톤을 낮춰. 그 뒤부터 제가 듣기에도 훨씬 괜찮더라고요. 저의 스승이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 사람 구독자고요. 월 4,990원 내는 회원이었어요. 저를 싫어한다고 오해할 뻔. 근데 이 사람은 표현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일 뿐 저를 싫어하고 공격할 의도가 없었구나라고 또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책에 인간관계를 분재에 비유해 주셨어요.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잘라내야 한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정리를 잘 하려면 일단 버릴 걸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 네, 인간관계도 분리수거. 와, 그게 분재에서 가지치기입니다. 네, 가지치기. 네, 제가 이 책 쓸 때도 제일 중점에 뒀던 게 누구나 모두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주자. 안 그럼 내게 안 되잖아요. 분재예술원 그 제주도에 있어요.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성범영 씨라고 평생을 분재만 한 할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지치기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정말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안 하면 모든 나무는 형편없이 자란대요.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속에 반드시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혼자 방 안에 있어라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길을 함께 가라예요. 그러나 가면서 누가 나의 스승이고 누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인지 빨리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물드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악취를 풍기는 사람한테 악취가 전염되는 건 너무 빠른 시간에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 풍기는 사람 빨리 잘라내기가 1번이고 잘라낸 다음에 이 스승이 될 친구와 함께 오래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일수록 이 끊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맞아요. 악인들은 어떤 가면을 쓰냐면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편인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럼 저는 덥석덥석 다 믿었어요.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내 편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장 무서운 악인이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헷갈릴 때 멘토들을 3명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 사람이 내 편 같은데 저에게 너무 잘하는데요. 가끔씩 물음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은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최소 3명에게 물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편이라고 확신했는데 이 3명 다 아니야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걸 노리고 편인 척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내 편 맞아요. 가까이서 안 보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멘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교수 예전에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어. 그때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돌이켜봐. 1년 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나. 내가 뭔가를 설득해야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걸세.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깝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너무 지혜로우셔서 저의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이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럴 때 그 조언을 따르자. 그리고 지나고 보면 거의 맞을 거다. 그래서 잘 잘라내야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저의 스승님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께 박사님 제가 인간관계 책을 쓰면서도 인간관계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박사님 94년을 사셨으니까 박사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정말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악인이었던,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생에 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많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았지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먼 사람이었나요? 가까운 사람이었나요?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예,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더 충격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잖아요. 원래 멀리서 쏘나살은 적중할 수 없어요. 가까이서 쏘나살이 적중하고 상처와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건 진리다. 와. 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스승님 살면서 진짜 상처 입은 사람 몇 명 있으세요? 5명. 그렇군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박사님, 악인들이 참 잘 살던데요?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던데요? 그 5명 지금도 잘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잘 사냐고요? 이랬더니 벌써 다 죽었어. 70대를 못 넘기거나 70대 초반에 다 죽었네. 와. 네, 박 선생한테 크게 아픔을 준 사람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잊어버리고 살게. 내가 94년 살아보니까 타인에게 정말 몹쓸 짓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긴 사람을 보지 못했네.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박 선생의 길을 꾸준히 쭉 가게,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명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네. 또 책에 디오게네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처럼 타지 않을 정도로만 다가가고 얼지 않을 정도로만 멀어져라. 우리가 많이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적정한 거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타인은 존중하고 사랑하되 내가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가서 비비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고 싶을 때도 위험한 상황이고 누군가 나에게 너무 기댈 때도 조금 우리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낼 사람은 나 한 사람이다. 이거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있자 이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시간에 우리가 책 읽고 강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멘토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야 됩니다. 이 책에도 저는 성공담을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실패담, 아픔을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더 성장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겪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나이 들수록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저 사람 인상이 달라져. 나이 들수록 품격 있어 이런 사람은 학력과 경제력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자기의 품격을 만드는 건 인간관계의 내공이자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에 보면 감정, 욕구, 반응 이 3단계 연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손으로 써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글씨로 내가 쓰면 우리가 손글씨 잘 안 쓰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겸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하면 우리가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 쓰면 지렁이 글씨처럼 네. 갑자기 어린아이 글씨 되잖아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게 우리 뇌에 안 쓰는 영역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반응을 객관적으로 타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3단계 할 때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너무 기분이 나빠, 기분 더러워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결코 해소되지 않고 하루 종일 화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뭐지?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화가 나지? 구체적인 감정을 한번 말해봐. 구체적인 감정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게 떠올라요. 내가 왜 이렇게 부장님한테 화가 나지? 사람들 있는 데서 나한테 지적해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구나. 그런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래서 억울했구나. 모멸감, 억울함,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발견돼요. 구체적인 감정이 발견되면 해소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나 그냥 화난 게 아니라 화날 만했네. 나 모멸감을 느꼈고 억울했고 외로웠네. 이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이 부장님한테만 그런 걸까? 평소에 많이 느낄까? 아니면 이게 내 잘못일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반응할 건가? 그냥 삐져 있고 이직을 알아보고 나 또한 저들을 뒤에서 욕하는 걸 택하고 싶은지, 내가 이 회사를 잘 다니고 싶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택할지. 그러면 반응으로 가서 고민하다 보면 그래, 나 이런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야. 부장님께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솔직한 감정을 고백해보자. 부장님, 제가 아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나 봐요. 근데요, 부장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맞는 지적이세요. 근데요, 부장님, 다음에는 사람들 없을 때 저만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솔루션도 여쭙고 행동도 더 빨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대1 조언 부탁드립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바로 좋은 반응 선택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한번 해보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극은 타인이 주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 생각도 감정도 우리 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초면 됩니다. 화를 낼까 말까 내지 말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혹은 인간관계는 결국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갖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세 사람 속에는 나의 스승도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용기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처럼 관계도 연습하면 훨씬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훨씬 편안한 인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연습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연습하고 좀 더 삶이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는 참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쌓아가는 겁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받지만 회복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박상미 교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가 사실은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믿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